10년 보유할 거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야수의 심장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투자라는 개념을 그냥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학교 다니는데 책 안 들고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가장 꿰뚫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안녕하세요.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벌써 에피소드 4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투자라는 거의 개념은 뭔지, 투자를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하는 건지.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투자를 잘한다는 그 개념 자체도 엄청나게 모호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한균수의 4번째 에피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투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주식을 1억을 샀어요. 거기서 수익을 20% 내서 20%의 수익이 발생했다. 뭐 이것도 투자할 수 있고요. 내가 뭐 어떤 어려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자녀들한테 투입된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의 개념은 넓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미래에 어떤 편익이나 수익이나 기대되는 뭔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오늘부터 시작될 중요한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우리가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우리가 보통 돈을 투입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B라는 친구는 월급을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쳐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A의 라이프 스타일과 B의 라이프 스타일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소고기 외식을 한 번 할 때 B는 2번, 3번 할 수 있고요. 같이 자녀를 기른다고 쳤을 때 A는 학원 하나 보낼 거 B는 학원 2개 보낼 수 있죠. 당연히 200만 원의 추가 여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A가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전부 소비하는 데 쓴다고 치고 B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소비하고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B가 저축을 하고 1년이 12개월이니까 1년에 2,400만 원을 저축할 거예요. 여기서 금리나 인플레이션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4년을 모으면 9,600만 원을 B가 더 모으고 대충 1억 정도가 자산이 더 형성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A와 B의 자산 격차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B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평균적인 매매 가격 기준으로 한 채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 돈 모아야 되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40년 모아야 돼요. 40년. 그러면 A 입장이랑 B 입장이 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40년이라는 격차가 발생을 해도 서울에 집 아파트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갔던 가정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는 할 건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모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꼭 가정을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경제일수록 투자를 더욱 더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고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인플레이션일수록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보이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속도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내가 투자라는 개념을 그냥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학교 다니는데 책 안 들고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 대부분이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버는 사람들의 인구보다 당연히 월급,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우리의 메인 소득, 메인 현금 흐름이 월급에서 찍힌다고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A와 B 케이스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A랑 B 차이인 거예요. 물론 A보다 B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긴 하겠지만 이 격차가 드라마틱하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격차를 더 벌리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의 어떤 개념의 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라이프 안에서는 어차피 계속된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이든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무도 가치가 없다고 봤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때 되게 유행을 했던 미술품 투자,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 샤넬 같은 명품 가방 이런 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개념은 엄청나게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잘하는 거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한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뭐냐?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돼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다큐라든지 뉴스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걸 속인 사람이 나쁜 거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강력 처벌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데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그 자산에서 사기를 절대 안 당해요. 왜냐? 사기치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내가 잘 아는 자산에 투자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안목이 항상 길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달려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짧은 안목,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치면 단타가 될 수 있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레버리지 투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금은 1억인데 투자 금액을 10억, 20억으로 늘려서 할 수 있어요. 10배, 20배.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10% 발생했을 때 10배가 터지기 때문에 100% 2배 수익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10% 손실일 때는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원금이 전부 사라집니다. 저도 투자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단기간의 안목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단기간의 안목을 보고 간다면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질 수밖에 없고 그 리스크 회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10년 보유할 거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게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를 안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자산에서 안목을 길게 가져가라고 했죠. 그러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짧은 변동성을 다 회피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나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지금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서 모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싸니까 당장 반등을 할 거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길게 봐도 좋지만 어차피 지금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나는 대출 올인, 대출 몰빵, 여기서 선물 레버리지 다 땡겨가지고 레버리지 10배, 20배를 걸겠다라고 생각해서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가치평가는 끝났고 싸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투자 실행에 옮겼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중동에서 전쟁이 났대요.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악재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종합지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전 재산 날리는데 이틀이 안 걸려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생각이 맞았다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쌌던 거예요. 근데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변동성 베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전 재산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긴 안목으로 하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박형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짧은 안목으로 가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했죠. 그게 도박형이랑 비슷한 건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박형 투자를 엄청나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가 딱 여기서 나와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그런 야수의 심장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현물 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도박형 투자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대출이 6, 7억이 들어가고 내 원금이 3억이에요. 이런 투자가 있고 내가 서울의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사요. 근데 내가 돈은 10억밖에 없어. 90억이 대출인 겁니다. 이거랑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선물 시장은 후자가 가능해요. 포지션 구축이. 근데 중요한 거는 현물이랑 선물이랑 시장 규모가 사실 연동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현물 시장에 비해서 선물 시장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컸습니다. 대한민국 선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예전에는 미국을 이긴 적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선물 시장의 규제가 너무 없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도박형 투자를 너무 선호하고 한탕주의, 오늘 안에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 들어갔다가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선물 투자로 빚이 생기고 전 재산을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날리시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선물 시장 규제가 심해졌어요. 대한민국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도박형 투자를 너무 선호한다는 문제가 있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이틀, 3일 안에 다 까먹는 그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슬픈 사례들이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박형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원칙을 지켜라 인데요. 원칙이라는 게 지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 매일 7시에 일어나던 거 6시 반에 일어나야지. 내가 잠들기 전에는 엄청나게 의욕이 넘치죠. 근데 다음날 6시 반에 알람이 딱 울리는 걸 보고 보자마자 바로 눈을 감습니다. 7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작심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만든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 그 원칙 안 지켰다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거든요. 나 스스로만 속이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엄청 무서운 건데 특히 투자를 할 때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돛 닦는 개념에 가까운 거고 가장 쉬운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국 ETF를 적립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월급날 사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그러면 적립식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냐면 매달 25일이라고 쳐볼게요. 월급날이. 그러면 25일날 종합지수가 올라도 사야 되고요. 내려도 사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사놓고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수익이 딱딱 찍히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이번 달 25일에 또 사놨습니다.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사야지 라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25일이 됐을 때 나는 내 스스로와 약속한 매월 25일에 100만 원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거 못 사요. 왜냐?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내 스스로와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있던 그 룰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투자의 정의는 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를 가장 꿰뚫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시기 바라고,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 단기적인 시각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는 거.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항상 내가 전부 다 이길 수는 없어도 10번 중에 7번만 이기면 결국에 다 이긴다 그랬었죠.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내가 스스로 원칙을 만드시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계속 점검하시면서 간다면 미술품 투자든 코인 투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어차피 결국에는 이기는 투자를 하고 계신 스스로를 찾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